그러니까 방드르디의 로빈슨 크루소와 이 소설의 선교사들이 같이 땅을 파고 가축을 키우고 집을 짓고 하더라도 로빈슨 크루소는 왠지 소란스럽게 느껴졌던 데 반해서 이 책의 선교사들은 무얼 하더라도 조용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왜 이 책의 문장들이 그토록 짧고 군더더기가 없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탄생하는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으니까 결국 작가는 시끄러운 육체적 정신적 타락의 과정이 아니라 정신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고, 그 장면은 아름다우면서도 고요한 풍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터캣 북클럽 101번째 시간. 오늘 소개할 작품은 프랑스 작가 크리스토프 바타유의 다다를 수 없는 나라입니다. 1971년생이고 이 작품은 그의 데뷔작인데 93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2살에 발표되었습니다. 낯선 작가의 작품인 만큼 전체적인 인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탈피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껍질을 벗다는 뜻인데 마치 번데기의 껍질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노란색 나비 한 마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껍질을 벗는 것은 나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200여 년 전에 베트남으로 향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인데 무덥고 습한 나라에 도착한 다음 그곳 사람들과 천천히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무겁고 불편한 수도사복을 하나씩 벗어가는 과정이 마치 나비의 탈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벗어 던진 것이 옷뿐만은 아니었겠죠. 그들의 정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라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일 텐데 이 책은 그런 두껍고 딱딱한 신념들이 하나씩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매우 짧은 문장과 아주 느린 속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씩 거쳐서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낸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프 바타유라는 작가는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라서 제 생각에는 작가보다는 이 작품을 번역한 김화영 번역가님의 사연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김화영 선생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프랑스에 머물렀던 1994년 파리의 어느 기차역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기차를 타기 전에 역내 서점에 들려서 이런저런 책들을 살펴보는 건 큰 즐거움이죠. 의외의 장소에서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인데 이 책 또한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고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번역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서 배어나오는 기이한 저교함, 거의 희열에 가까울 만큼 해맑은 슬픔의 위력으로부터 완전히 노연하지 못하고 있다. 짧은 문장들 사이에서 배어나오는 기이한 저교함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클레어 키건이나 김훈 작가님의 짧고 간결한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이런 식이었죠. 수군의 일이 다급하다. 네가 이 안개 속으로 물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순신 장군의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대사들과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의 순간들이 작품 전체의 비장함과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었는데 이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수 있고
그 짤막한 문장들 사이에는 언제나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다급해지고 조급해지지만 한편으론 그 빈 공간 앞에서 저도 모르게 고요하고 쓸쓸한 저교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김하영 선생님이 첫눈에 반했을 만큼 참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배경이 조금 특별합니다. 1787년 프랑스와 베트남으로 가야 합니다. 1787년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프랑스와 베트남 역사까지 알아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기회에 한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먼저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당시 프랑스의 왕은 루이 16세였고 1787년이면 그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함께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루이 14세와 루이 15세가 전쟁도 많이 일으켰고 또 낭비와 사치도 심해서 당시 프랑스 재정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 루이 16세 또한 꽤나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결정적인 계기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삼부회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평민의 대표자를 모아서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평민들의 세력이 형성되었고 결국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1792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1787년이면 프랑스가 매우 시끄러운 시기였고 왕권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는 베트남 집권 세력이 농민들의 봉기로 인해서 쫓겨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 책은 당시 두 나라의 유사한 역사적 순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프랑스와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임진왜란 1592년이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0여 년 전부터 이미 일본은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 15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이미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 당시 포르투갈은 일본에서 도자기와 비단을 수입했고 그 대가로 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르투갈 상인들에게서 받은 총으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어쨌든 500여 년 전부터 유럽의 배들은 아시아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네, 그 사실을 아시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거의 500년 전쯤이니까, 그때부터 유럽의 배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자, 그리고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베트남을 찾기 시작한 건 1600년대부터였다고 하는데, 물론 그중 상당수가 잔인하게 살해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작품의 배경인 1787년이면 프랑스와 베트남의 교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0여 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이면 빵집에 가서 바게트를 사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였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베트남은 실제로 1850년대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실제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민 지배는 이 작품의 배경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와 베트남 두 나라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다시 1787년에 프랑스와 베트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소설은 1787년 당시 7살이었던 베트남 황제가 프랑스를 방문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봉기로 인해 권력을 잃고 도망친 베트남의 섭정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린 황제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보낸 거죠. 지금부터 등장할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맥락의 오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소설의 서사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섭정의 친서를 가지고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당시 루이 16세는 베트남을 도와줄 힘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베르사유 궁전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된 어린 황제는 외톨이로 쓸쓸하게 지내다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시 이 어린 황제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어느 나이든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트남 황제가 사망하고 난 뒤 부자들에게서 기부를 받아서 100여 명의 군인과 선교사들로 구성된 선교단을 꾸려서 베트남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 어린 황제의 소망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자, 당시 배를 타고 프랑스에서 베트남까지 가는 데는 총 13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와서 아프리카 대륙을 쭉 타고 내려가서 희망봉을 돌아서 마다가스카르 섬을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 남단을 지나서 인도를 아래로 한 바퀴 쭉 돌고 스리랑카를 지나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베트남 동남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정도쯤에 위치한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들과 군인들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은 그대로 대포를 끌고 사이공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믿음이 깊었던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이곳에 남아서 주민들과 함께 지내겠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총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고, 결국 그렇게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며 그곳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쳤고 또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베트남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길이 들었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과 대포를 들고 사이공으로 향했던 군인들은 도중에 쇠스랑을 든 수많은 농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마을에 남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수도복을 벗고 주민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점차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을 전파하는 일은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선량하고 성실한 선교사들을 좋아했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 또한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자연과 삶에 대한 자신들만의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죠. 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각자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선교사들의 신 또한 함께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 조국 프랑스에는 혁명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려서 세상 끝에 있는 소수의 선교사들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부와 종교계로부터 잊혀져 갔고 결국 프랑스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하지만 선교사들 또한 그런 상황을 아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버린 입장에서는 간간히 들려오는 조국의 급박한 소식들이 마치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죠. 부질없는 희망과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초연한 마음가짐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 즉 자신의 내면을 향해 다가가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머나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 중 한 사람인 도미니크 수사라는 사람이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산악 지역인 안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머무르고 있는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너무 작았고, 본래 자신이 베트남으로 보내진 목적 또한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미니크 수사와 함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미셸 수사와 카트린 수녀였고, 그들은 현지인 안내인과 함께 북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뗏목을 타고 메콩강을 건너고 정글을 지나는 과정에서 미셸 수사가 습지열병으로 사망하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두 사람은 마침내 어느 산악마을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곳은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지붕을 덮은 오두막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비 때문에 지붕이 녹아내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진흙 덩어리들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저 견딜 뿐이었습니다.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며칠이나 계속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칠 일이기 때문이었죠.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진흙을 모아서 지붕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곳 주민들 또한 선교사들을 정중하게 맞아주었고, 도미니크 수사와 카트린 수녀는 돼지와 닭을 기르고 코끼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 달과 여러 해가 지났고, 그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서로 사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던 도미니크 수사가 베트남으로 출발했을 때의 나이는 31살이었고, 비슷한 나이였던 카트린 수녀는 그의 그런 열정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고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갔지만, 매일 계속되는 종교 의식은 이제 습관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들을 잊었던 것처럼 그들의 의식에 자리 잡았던 종교적 신념 또한 점차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공허해졌고, 그리고 그 공허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비워야 하는 것처럼, 그들의 비워진 마음 또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은 순수하고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붕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비를 피해 앉아있던 도미니크 수사와 카트린 수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축축하게 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트린 수녀는 오한으로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고, 도미니크 수사는 그런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카트린 수녀가 도미니크 수사를 받아들일 때 바닥에 누워서 두 팔을 십자가처럼 벌리는 모습입니다. 수녀들은 수녀원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신에 대한 겸손과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팔을 벌린 채 엎드리는 의식을 행하곤 하는데, 카트린 수녀는 이제 그것을 인간과 자연을 향해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 베트남 군인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정부를 배신하고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저항하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서양인 몇 명을 잡아서 죽이면 끝인데요. 하지만 마침내 열어젖힌 문 안에서 목격한 장면은 벌거벗은 채 한없이 태연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군인들은 그들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줄거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 작가는 아주 도발적인 주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 또한 그것 때문일 텐데, 바로 금기에 대한 도전이죠.
얼핏 보면 이 소설은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수사와 수녀가 애국심과 종교적 신념을 잃고 타락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치 알베르 까뮈의 배교자라는 단편 소설이 연상될 만큼 그 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독자들 입장에서는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적 금기가 부정되는 과정을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끝부분에 카트린 수녀가 십자가 자세로 팔을 벌리고 도미니크 수사를 맞아들이는 장면은 마치 영화 양들의 침묵 속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작가는 마치 그런 시선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심지어는 제발 이 작품을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도된 것이겠죠. 여기 수사 한 명과 수녀 한 명이 타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라. 그 장면을 처음에는 익숙한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시선으로 보라. 그렇다면 처음과는 다른 것이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소설의 양 끝에는 프랑스와 베트남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망해가는 늙은 제국이었습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죠. 권력을 탐하기는 성직자들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스탕달의 적과 흑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성직자를 상징하는 색은 검은색이었고, 이 책에 등장하는 선교사들 또한 검은색 수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검은색 수도복이 상징하는 것을 낡아 빠진 유럽의 관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가는 베트남의 습하고 더운 환경에 지친 선교사들이 그 검은 옷을 버리고 점차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치 시꺼멓고 딱딱한 껍질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나비 한 마리가 탄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신 또한 마찬가지겠죠. 마치 그들이 검고 무거운 수도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들의 정신 또한 낡아 빠진 인습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전에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 있는 미셸 트루니에의 방드르디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 역시 남태평양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가 방드르디라는 이름의 현지인 소년을 만나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각자의 장점을 더하고 서로의 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명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 작품도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낡은 서양을 벗고 새로운 동양의 정신을 입는다 정도의 느낌일 텐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은 방드르디와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 소설이 유난히 조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방드르디의 로빈슨 크루소와 이 소설의 선교사들이 같이 땅을 파고 가축을 키우고 집을 짓고 하더라도 로빈슨 크루소는 왠지 소란스럽게 느껴졌던 데 반해서 이 책의 선교사들은 무얼 하더라도 조용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왜 이 책의 문장들이 그토록 짧고 군더더기가 없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탄생하는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으니까 결국 작가는 시끄러운 육체적 정신적 타락의 과정이 아니라 정신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고, 그 장면은 아름다우면서도 고요한 풍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카트린 수녀가 팔을 벌린 채 누워있는 장면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 무지성적으로 그냥 십자가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모습은 그냥
나비일 수도 있고 또 새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카트린 수녀의 자세나 또 이 소설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방두리디처럼 엄청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저 한 개인의 정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집중해서 보여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이나 교훈 같은 군더더기들을 모두 배제하려고 했고, 그 결과 독자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한 마리 나비가 탄생하는 과정을 고요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작품이었죠. 짧고 간결하고 게다가 고요해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바람소리나 빗소리까지 전부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